홍재영 박사의 똑똑한 아이 낳는 유대인 임신법. 파트 4. 셰틀스 박사의 아들, 딸 가려낳기. 1장. 아이의 성별, 부모가 선택할 수 있다. 아들, 딸 가려낳기, 즉 구별 출산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각종 비방을 통해서 전해져 왔으며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다가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아들, 딸 가려낳기도 하나의 연구물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그 시작에는 컬럼비아 대학의 랜드럼 B. 셰틀스 박사가 있다. 오늘날 아들, 딸 가려낳기에 관한 여러 방법은 대부분 셰틀스 박사가 개발한 방법에 기초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7년 뉴욕타임즈에 소개된 아기의 성을 선택하기 위해 연구한 새로운 방법도 실은 셰틀스 박사의 견해를 달리 말한 것이며, 미국 내에서 시판하고 있는 남녀와 출산 키트 역시 셰틀스 박사의 연구에 근거해서 개발한 것이다. 2장. 아들, 딸 선택에서 낳을 수 있다. 소 제목입니다. 아들, 딸 가려낳기. 만약 태어나는 아이의 성별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면 인류의 역사는 크게 바뀌었을 것이다. 대를 이을 왕자가 없어 왕조가 무너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아들을 못 낳았다는 죄 아닌 죄로 소방받는 여자도 없었을 것이다. 심지어 전쟁에 나갈 병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아들만 선호하다가 성별 불균형으로 끝내 종족이 사라진 일도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동안 아들과 딸을 구별해서 낳는다는 구별 출산법은 과학적으로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하기 곤란한 것들이었고, 구별 출산 때문에 역사가 바뀌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인류는 아들과 딸을 구별해 낳기 위해서 미신적인 방법에 의존해왔다. 아들을 점지해달라고 신에게 기원하거나 남근을 상징하는 물건을 집에 들여놓기도 했다. 또 아들 낳는 약이라며 석상의 돌을 갈아먹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과학적 방법으로 아들과 딸을 구별해 낳으려는 고대 그리스인의 노력이 있었다. 해부학에 밝았던 고대 그리스인은 여성의 자궁이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그들은 남성의 정액이 여자의 왼쪽 자궁으로 들어가면 딸이 생기고 오른쪽 자궁으로 들어가면 아들이 생긴다라고 믿었다. 이러한 사고는 우측 중심의 남성적인 사고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아들을 낳으려면 여성이 우측으로 돌아놓은 자세에서 성교를 하라고 권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성교 시 남자와 여자 중 어느 쪽의 기가 더 강한지에 따라서 태아의 성별이 결정된다거나 풍향과 방향이 태아의 성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러한 주장들은 적어도 과학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런데 중세로 접어들면서 연금술사 같은 사람들의 허황된 말에 의존하면서 아들, 딸 가려낳는 출산법은 꿈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소 제목입니다. 아들, 딸 가려낳기는 정말 가능한가? 일반적으로 부모가 원하는 성별의 아이가 태어날 확률은 50%다. 반반의 확률로 태아의 성별이 결정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셰틀스 박사가 제안한 방법에 따르게 되면 그 확률을 더욱 높일 수가 있다. 수천 명의 체험자가 셰틀스 박사의 방법이 옳았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연희의 아들만 딸만 낳았던 부부가 셰틀스 법을 시도한 덕분에 원하는 성별의 아이를 출산한 사례가 많고, 수많은 부부가 셰틀스 법을 통해서 원하는 성별의 아이를 낳았다는 제보가 이어진다. 셰틀스 법이 허무맹랑하고 비과학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이론이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잊혔을 것이다. 하지만 셰틀스 법은 오늘날 행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가장 믿을만한 구별 출산법 중에 하나다. 그리고 셰틀스 법을 따르는 부부가 점차 증가하면서 그 진가를 인정받으며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물론 이런 근거만으로 셰틀스 법을 과학적인 이론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셰틀스 법이 과학적 데이터에 따른 구별 출산법이라고 하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과학자가 셰틀스 법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셰틀스 박사가 이 방법을 연구한 것은 과학적인 이론을 정립해 학문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다만 고통을 토로하는 환자들에게 교과서에나 나오는 일반론적인 대답보다는 좀 더 실제적인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였다. 셰틀스 박사의 눈에는 형편이 여의치 않은데도 아들을 낳으려고 5번째 임신을 결심한 부부의 고민이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았다.
이 부부의 불임증 해결 방법을 조금 응용해 적용하면 그들의 고민을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나아가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세계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성별을 선별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면 사회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소 제목입니다. 아들, 딸 가려 낳기는 과연 정당한가? 이미 인간 복제 기술은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인간 복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더 이상 아픈 사람도 몸이 불편한 사람도 없을 듯 하지만 아직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반사회적이고 비도덕적이라는 비판이 들끓기 때문이다. 아들, 딸 가려 낳는 출산법 또한 이와 비슷한 문제에 부딪힌 적이 있다. 콜롬비아 대학의 사회학 교수인 아미타이 에치오니 박사는 만약 구별 출산법이 보급되어 아들, 딸을 선택해 낳을 수 있다면 남아를 선호하는 풍토 때문에 성별의 불균형이 일어날 것이며 이는 성폭력이나 매춘 그리고 호모의 증가를 유발할 것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 그의 주장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듯한데 세트스 박사는 이 주장의 전제부터 잘못되었다고 지적한다. 모든 부부가 아들을 선호한다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아들을 선호하더라도 아들을 낳은 뒤에는 딸을 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세트스 박사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세트스 박사는 수많은 환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아들을 선호하는 비율이 좀 높긴 하지만 크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다. 물론 이런 확신이 모든 나라에 적용되진 않을 것이다. 비교적 노동력을 중시하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딸보다 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중국에서는 딸이 태어나면 살해하는 일도 발생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구별출산법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다. 중국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한 자녀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아들을 선호하는 것이지. 만약에 두 자녀를 허용한다면 첫 아들을 낳은 다음에는 반드시 딸을 바랄 것이라고 세트스 박사는 말한다. 한편 성별을 구별해 출산하는 행위가 비도덕적이고 종교에 반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특히 종교적인 문제는 매우 민감해 함부로 이론적인 설명을 부여하기 힘든 면도 있다. 하지만 종교계의 반응도 그리 나쁜 것만 아니다. 의외로 구별출산법을 시험해보고 싶다는 프로테스탄트 목사도 있고 세트스 박사의 연구에 동참한 유대교 랍비도 있다. 또 캐톨릭 교회는 뉴욕의 휴 카렌 주교를 통해 구별출산법이 임신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 한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다. 도덕적인 면에서도 아들, 딸 가려 낳기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인류의 삶을 건강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임신 전 태아의 성별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임신 후의 성별을 확인하고 원치 않은 성별의 아이를 중절 수술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르다. 또 구별출산법은 유전병의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이를테면 혈액질환인 혈우병은 아들에게만 나타나는데 혈우병 열성 유전자를 지닌 부모가 아들을 임신하지 않도록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소 제목입니다. 누구에게나 세트스법을 권하는 것은 아니다. 아들만 넷이거나 딸만 다섯인 사람만 세트스법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자녀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트스 박사의 아들, 딸 구별 출산법에 관심을 보인다. 심지어 의사, 간호사 등 의료 관계자들도 세트스법에 관심을 보인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원하는 성별의 아이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이 출산법을 따르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조사 결과 세트스법은 약 75%의 성공률을 보였다. 이는 곧 세트스법을 실천해도 필연적으로 25%는 실패한다는 뜻이다. 만약에 세트스법을 제대로 실천한다면 성공률이 80% 이상은 되겠지만 어쨌든 100% 완벽한 출산법은 아니다. 이런 이유로 세트스 박사는 모든 사람에게 구별 출산법을 권하지는 않는다. 세트스 박사는 어느 날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이미 딸 셋을 둔 이 부부는 아들을 간절히 원했고 이로 인해서 심한 우울증까지 앓고 있었으므로 분명 구별 출산법이 필요해 보였다. 그런데 세트스 박사는 이 부부에게 구별 출산법 대신에 정신과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했다. 만약에 구별 출산법이 실패해 또 딸을 낳게 되면 더 극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일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세트스 박사가
구별출산법을 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 장차 생길 아이를 위해서였다. 또 다른 딸 셋을 둔 부부는 애초에 아들 둘, 딸 둘, 4명의 아이를 낳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해 다음에 태어날 아기가 아들이기를 내심 바랬다. 하지만 4번째 아이가 딸이어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행복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넷째 아이를 갖지 못할까봐 걱정했다. 이 부부의 사연을 접한 세틸스 박사는 주저없이 구별출산법을 권했다. 캐나다의 토머스 바니 박사 연구에 따르게 되면 아이는 태아 때부터 이미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이를테면 부모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대화를 나누냐에 따라서 태아의 인격이 형성되고 장래의 모습도 예측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태아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모가 간절히 바라는 아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해야 한다. 만약 부모가 자신을 원치 않는다는 느낌을 받은 아이는 자라서 반사회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성도착증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런 이유로 세틸스 박사는 구별출산법을 시행하려는 부모는 무엇보다 원하는 성별의 아이가 태어나지 않더라도 아이를 사랑하겠다는 마음가짐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3장 세틸스 박사의 놀라운 발견. 소제목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정자는 따로 있다. 세틸스 박사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아이의 성을 선택해서 낳고 싶다는 부부의 바람을 심심치 않게 들었지만 그런 바람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줄 수가 없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태어날 아이의 성별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확률에 따른 결과로만 여겨졌기 때문이다. 세틸스 박사가 주목한 것은 바로 남자의 정자였다. 정자에는 2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Y 염색체를 담당하는 Y정자, 다른 하나는 X 염색체를 담당하는 X정자다. 남자의 성염색체는 XY, 여자의 성염색체는 XX다. 만약에 여성의 난자에 Y정자가 결합하게 되면 태아는 아들이 되고 X정자와 결합하게 되면 딸이 될 것이다. 그리고 X정자와 Y정자를 따로 추출할 수 있다면 인공수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아이의 성별을 결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세틸스 박사가 연구에 몰두하던 1960년대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다. 정자의 특성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될 필요를 느낀 세틸스 박사는 위상차 현미경을 통해 살아있는 정자 모습을 관찰하려고 했다. 그런데 빠르게 움직이는 정자를 포착하기란 여간 힘겨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정자에 수량의 이산화탄소를 넣어 움직이는 속도를 떨어뜨린 뒤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다. 머리 모양이 타원형인 X정자는 Y정자보다 더 컸다. 반면에 Y정자의 두부는 둥근 모양이고 덩치가 작은 대신에 수가 많았다. 이는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를 임신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통계와도 일치했다. 일반적으로 여아 100명에 대해서 남아는 105명이 태어난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여러 사례를 통해서도 증명되었다. 2세기 반 동안 여자아이가 단 2명밖에 태어나지 않은 가계의 남자 정액을 조사해서 분석한 결과 두부가 둥근 Y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대로 여자아이만 낳은 남자의 정액에는 두부가 타원형인 X정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소제목입니다. 탈무드가 알려준 진실. 탈무드에서는 아이의 성이 부부가 동침하는 순간 결정된다고 말한다. 특히 여성의 오르가즘과 태어나는 아이의 성별이 관계가 있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먼저 오르가즘을 느끼고 분비액을 방출하면 아들이 태어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남성이 오르가즘을 먼저 느끼면 딸이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따라서 아들을 원한다면 아내가 오르가즘에 도달한 후에 사정하라고 충고한다. 또 생리 중일 때와 생리가 끝나고 일주일간은 성교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언뜻 보면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 내용은 과학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실제로 탈무드의 가르침을 따른 유대인의 출산 결과를 보게 되면 남자아이의 비율이 여자아이의 비율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쇠틸스 박사는 정자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했다. 박사는 인공수정 결과에도 주목했다.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여성 수천 명의 기록을 조사한 결과 여아 100명에 대해서 남아는 160명으로 남아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이는 자연 상태에서 태어나는 남아의 비율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인공수정을 할 때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급적 배라인에 맞추어서 시술한다. 이처럼 배라인에 맞춘 인공수정에서 남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은 이 시기에 여성 생식기관 내 환경이 X정자보다 Y정자에 유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박사는 정자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소제목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강하다. 우리는 흔히 남성이 여성보다 더 강인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남성은 여성보다 열성인 존재다. 남아의 사산과 유산 확률이 여아보다 높으며 평균 수명도 여성이 더 길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심지어 정자 단계에서부터 여성이 더 강하다.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려는 성질은 자연의 섭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해류가 순환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남녀 성비도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데 정상 남성의 정자를 보게 되면 Y 정자수가 X 정자수보다 훨씬 더 많다. 만약에 두 정자의 성질이 같다면 남자아이의 비율이 여자아이의 비율보다 월등히 높아야 하고 심각한 성비 불균형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세틀스 박사는 Y 정자수가 많은 것은 그만큼 외부 자극에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즉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 약한 만큼 많은 수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다. 이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박사는 자궁 경부에 질의 분비액과 산도가 같은 용액을 채운 관에 정자를 넣어 보았다. 그 결과 용액의 산성도가 높을 때 덩치가 큰 X정자의 생존율이 Y정자의 생존율보다 높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는 X정자가 외부 자극에 더 강하다는 뜻이다. 반면 알칼리도가 높을 때는 Y정자의 생존율이 더 높았다. X정자보다 작은 대신에 움직이는 속도가 빠른 Y정자가 빠르게 움직이며 관을 빠져나온 덕분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정자 감소증이 있는 남자의 사례에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 정자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정자가 생성, 보존되는 환경이 나쁘기 때문이다. 정자 감소증이 있는 남성은 여자아이를 낳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이는 X정자가 Y정자보다 외부 환경에 강하다는 뜻이다. 이런 차이는 불가능해 보이던 구별출산법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소제목입니다. 아들, 딸 가려낳기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산도에 따라서 X정자와 Y정자의 생존율이 다르다면 질세정액 같은 약품으로 태아의 성별을 조절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1930년대에 독일의 연구자인 펠릭스 운터바 박사는 불임 여성의 질 분비액 산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고 알칼리성 중조로 질세정을 하도록 권유했다. 그 결과 몇몇 여성이 임신에 성공했는데 남아가 이하보다 훨씬 더 많이 태어났다. 하지만 세틀스 박사는 알칼리 세정 같은 방법은 보조 수단일 뿐이며 아들, 딸 가려 낳으려면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여성의 생식기관이 배출하는 물질은 산성이었다가 배라인에 가까워질수록 알칼리성으로 변한다. 이렇게 변하는 것은 수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론대로라면 최대한 배라인에 가까워졌을 때 성교를 하게 되면 태아가 아들일 확률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반대로 배란일 2, 3일 전에 성교를 하게 되면 여성의 생식기관이 배출하는 물질의 산도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명력이 강한 X정자가 여성의 난자에 도달해 여아가 태어날 확률이 높은 것이다. 4장 따라하면 성공하는 아들, 딸 가려낳기. 소제목입니다. 생리에 대한 기초상식. 여성은 약 200만 개의 미성숙 난자인 원시 난포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 중에 40만 개 정도가 사춘기에 접어들 때까지 살아남아 난포로 자란다. 그리고 매달 1개 또는 그 이상의 난자가 성숙해 배란되는 과정이 반복된다. 임신 가능한 가임기가 평균 35년 정도 되는 여성의 몸에서 평생 동안 배란되는 난포는 400개 정도라고 한다. 생리, 월경이란 바로 이 난포가 배란을 반복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리고 이 모든 작용은 뇌의 시상하부나 뇌 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조절한다. 난포가 성숙되기 시작하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난포에서 방출된다.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몸이 남성의 정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유도한다. 생리주기 전기에는
이 호르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시기를 에스트로겐기 또는 난폭이라고 한다. 난포로부터 난자가 방출되는 배란은 황체 호르몬이라고도 불리우는 프로게스테론에 의해서 촉진된다. 프로게스테론은 난자를 잃은 난포, 즉 황포로부터 분비되고 배란이 일어나기 수시간 전에 갑자기 늘어난 난포에서 분리된 난자가 난관에 들어가게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자를 만나 수정을 하게 되면 임신이 된다. 이렇게 프로게스테론이 작용하는 시기는 생리 주기의 후기로 프로게스테론기라고도 한다. 한편 프로게스테론은 자궁 내막을 발육시켜 수정된 난자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더 이상 정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경부 점액의 산도를 높인다. 하지만 수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할 일이 없어 시들어간다. 그리고 두꺼워진 자궁 내막이 벗겨져 떨어져 나가는데 이 때문에 출혈이 일어나고 생리가 나오는 것이다. 출혈은 보통 5일 정도 계속되지만 달과 사람에 따라 다르다. 생리 주기 또한 사람마다 다르다. 생리 주기는 최초 출혈이 일어난 날부터 다음 출혈이 일어나기 전까지로 계산하며 일반적으로 생리 주기는 28일 정도다. 하지만 24일인 사람도 있고 40일 넘는 사람도 있으며 달에 따라서 불규칙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그런데 불규칙한 사람보다는 규칙적인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은 자신의 생리 유형을 파악할 수가 있다. 소 제목입니다. 배란일을 예측하는 방법. 여성마다 생리 주기가 다르고 나타나는 특징도 다르기 때문에 배란일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도 비교적 손쉽게 배란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초체험법과 자궁경부 점액법이다. 기초체험법. 배란이 일어날 무렵에 여성의 체온은 약 0.25에서 0.5도씨 정도 상승하고 올라간 체온은 다음 생리가 시작될 때까지 유지된다. 이처럼 체온이 상승하는 이유는 프로게스테론이 체온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배란일을 측정하는 가장 기본 방법인 기초체온법은 바로 이런 신체의 변화를 이용한 방법이다. 매일 체온이 변하는 유형을 확인하게 되면 배란일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체온이 급 강하했다가 급 상승한다면 그 사이를 배란일로 본다. 다만 체온은 감기와 스트레스, 폭음, 운동 등 다른 요인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기초체온법으로 배란일을 알려면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수면 패턴이 선행돼야 된다. 자궁경부 점액법. 자궁경부의 점액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굳이 면봉 같은 것을 질 내부에 넣어볼 필요도 없이 배뇨 후에 깨끗한 휴지로 외음부를 닦아 묻어나는 경부 점액의 상태를 살피면 된다. 사람에 따라서 경부 점액이 잘 묻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오른발을 의자 위에 올리고 그 오른쪽 무릎 위에 오른쪽 팔꿈치를 얹고 약간 몸을 웅크린 자세를 취해본다. 그리고 왼손으로 치골 위쯤 되는 아랫배를 누르면 자궁이 눌려서 자궁 경부가 전방으로 나온다. 이때 손가락을 질 속에 넣어보게 되면 경부 점액이 느껴지는데 이를 채취해 상태를 살펴보면 배란일을 측정할 수가 있다. 생리가 시작이 되고 5일째가 될 때까지는 경부 점액을 체크할 필요가 없다. 또 생리가 시작된 지 6일에서 8일째가 되어도 경부 점액을 확인하기 힘들다. 9일째가 되면 경부 점액이 보이기 시작한다. 외음부를 화장지로 닦으면 경부 점액이 묻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10일째에 나오는 경부 점액은 진한 크림색을 띈다. 항장력이 그리 높지 않아 경부 점액을 쥐고 떼어보면 3cm 전후에서 찢어진다. 11일째가 되면 전보다 덜 탁하고 늘기도 쉬워지며 화장지에 묻어나는 양도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13일째부터는 마치 달걀 흰자처럼 경부 점액이 투명하고 미끌미끌할 뿐 아니라 점성이 매우 뛰어나다. 이때가 에스트로겐이 최대인 배란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한 번의 관찰로 속단해서는 안 되고 몇 번의 주기를 살펴서 판단해야 한다. 배란일은 보통 만 1일 동안 지속되지만 사람에 따라서 이틀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배란일이 지나면 에스트로겐을 대신해 나타나는 프로게스테론에 의해서 다시 점액이 흐려지고 보슬보슬해진다. 만약에 임신을 원한다면 배란일 기준으로 72시간 전이나 배란 후에 24시간 내에 성관계를 갖는 것이 좋다. 이 시기를 흔히
피크기라고 한다. 이처럼 경부 점액이 나타나고 배란이 일어나기까지는 평균 5.9일이 걸린다. 이는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의 배란 주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아들, 딸 가려 낳기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한편 병이나 스트레스, 각종 환경 변화나 식습관, 음주나 흡연으로 경부 점액의 양상이 변하는 경우도 있다. 또 모유 수유 등으로 생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경부 점액도 나오지 않는다. 참고로 몇 개월간 경부 점액을 거의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불임증일지 모른다라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의사들은 보통 1년간 임신에 실패해야 불임증이라고 판단한다. 소제목입니다. 남자아이를 낳는 비법. 배라인을 가까워지게 되면 여성의 생식기관 내부는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알칼리성으로 변하고, 이런 환경은 산성 환경에 약한 Y정자에 유리하다. Y정자는 X정자보다 수도 많고 속도도 빠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자아이를 낳고 싶으면 배라인에 맞추어서 성교를 해야 한다. 특히 배란이 일어나기 전 12시간 안에 하는 것이 좋다. 배란 후 12시간이 지나도 남자아이를 얻을 확률이 높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런데 알맞은 타이밍에 성교를 했더라도 안심하면 안 된다. 만약에 성교를 하기 전에 뜨거운 물에 들어갔거나 사우나를 했다면 아들을 낳을 확률은 떨어진다. 남성의 고환이 뜨거운 열에 노출되면서 외부 환경에 상대적으로 약한 Y정자수가 크게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뜨거운 용광로나 난로가 있는 공장 또는 전기방석을 깔고 일하는 남성도 정자수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만약 고환이 계속 열에 노출됐다면 무정자증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 꽉 끼는 바지나 속옷도 음낭을 압박해 Y정자의 수를 감소시킬 수가 있다. 실제로 꽉 끼는 고무 재질의 잠수복을 입고 활동하는 잠수부는 유독 딸을 많이 낳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그러므로 아들을 낳고 싶다면 타이트한 청바지나 트레이닝복을 입지 말아야 한다. 한때 사각 팬티가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반면 카페인은 Y정자의 운동성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성교 15분에서 30분 전에 커피를 마시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물론 커피는 남성이 마셔야 한다. 여성이 마시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아들을 낳겠다고 커피를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카페인 과다 섭취로 도리어 정자수가 감소할 수 있다. 커피는 2잔 정도가 적당량이다. 또 금욕을 하게 되면 정자수가 증가되어 남아가 태어날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지나치게 오래 금욕을 하면 몽정을 일으켜 오히려 정자를 잃을 수 있다. 성교할 때 체위도 자녀의 성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교 시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질 속에 깊숙이 삽입될수록 남아를 임신할 확률이 높다. 질에 깊숙이 들어간 상태에서 사정을 하게 되면 더 많은 Y정자가 자궁 경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뒤쪽에서 하게 되면 더 깊숙이 삽입할 수가 있다. 탈무드에서 가르친 바와 같이 사정 전에 여성이 오르가즘을 느끼면 아들을 얻을 확률이 높다. 만약에 아들을 낳고 싶다면 남성이 사정 전에 여성을 뜨겁게 달구어야 할 것이다. 한편 장차 아들을 낳고 싶긴 하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면 가급적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간혹 피임을 위해서 살정자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강한 산성으로 정자를 죽여 피임을 하는 원리로 상대적으로 내성이 강한 X정자가 살아남아 수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 피임법이 실패해 임신한 경우 여자아이가 많이 태어난다고 한다. 남자아이를 낳는 비법 정리. 정확한 배란위를 예측하라. 배란위를 맞추어서 성교하라. 적당량의 커피를 마셔라. 여성이 오르가즘을 느끼게 하라. 고온과 압박을 피해 정자를 보호하라. 금욕을 적당하게 실천하라. 후베이로 성교하라. 소제목입니다. 여자아이를 낳는 비법. 여자아이를 얻고 싶다면 앞에서 말한 남자아이를 낳는 비법과 반대로 시행하면 된다. Y정자에 유리한 배란위를 피하고 가급적 배란일 2-3일 전에 성교를 하는 것이 좋다. 또 금욕을 피하고 성교를 자주 하면 정자수가 줄어들고 X정자의 비율을 높일 수가 있다. 물론 여성이 오르가즘에 도달하기 전 남성이 사정하는 것도 여자아이를 얻는데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가급적 남성 성기가 여성의 질에 얕게
삽입된 상태에서 사정하는 것이 여자아이를 얻을 확률이 높다. 산성이 강한 질속을 지나면서 외부 환경에 약한 Y정자는 사라지고 상대적으로 강한 X정자가 자궁 경부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상위는 후베이보다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질속에 얕게 삽입되는 자세다. 한편 산성이 강한 살정 자체로 질속을 산성으로 만들면 여자아이를 얻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방법이다. 살정자제는 Y정자를 죽일 뿐만 아니라 X정자를 죽일 수도 있으며 급기야 임신 확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여자아이를 얻는 방법은 더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열이 Y정자를 죽여 여자아이를 얻을 확률이 높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일 뿐 살정자제와 마찬가지로 X정자도 죽일 수 있다. X정자가 Y정자보다 강하다고는 하나 그 차이를 정확히 측정해 실행에 옮기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자아이를 낳는 비법 정리. 배라인을 정확하게 예측하라. 배라인을 피해 성교하라. 배라인을 피하되 자주 성교하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성교하라. 여성은 오르가즘을 피하라.